저를 잡아다가 인성 교육을 시키면 저의 인성은 안 바뀝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성격은 안 바뀌는 겁니다.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주변에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세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쁨, 통렬한 아픔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물건에서 오지 않고 사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옛날에 성격이 굉장히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제가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는 방법은 저를 잡아다가 인성 교육을 시키면 저의 인성은 안 바뀝니다. 왜냐? 인간성의 약자가 인성입니다. 그럼 인성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면 인성을 바꾸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안 바뀌는 거고 관계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의 성격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격을 바꿔주는 방법은 내가 이제까지 만나지 않았던 성격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면 나도 더불어서 성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관계가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창백한 어떤 공간에서 뭔가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저는 교육학자지만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이 직접 만나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과 환경, 사람, 책 이런 관계를 바꿨을 때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 인간이 바뀐다. 이게 저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서점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만나면 그 우연히 만났던 사람과 책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책을 만났었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인간 유형만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시려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세상을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은 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한자가 한만을 한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한을 품고 사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세계가 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 10명을 생각한 다음에 이런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쓰레기로 바뀐다 글을 쓴 거예요. 그 10명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10명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좋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 누구냐? 귀마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통의 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달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의 달인이 아니라 경청의 달인, 귀명창이라고 하죠. 귀명창.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귀를 잘 기울이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망합니다.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필요할 때 연락하고요. 필요 없으면 또 사라져버려요. 몇 년 전에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장문에 이메일이 와요. 딱 보면 부탁하는 메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답을 쓰죠.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필요할 때 상대방한테 딱 연락을 하고 그 필요한 걸 충족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마세요. 평상시에 필요가 없을 때에도 대접해주고 그런 필요한 관계를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나쁜 놈은 누구냐? 나뿐인 놈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배려, 관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인생이 망가집니다.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자기 과시하는 사람이 있죠. 자랑질하는 사람. 아니 무슨 자랑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시하다가 무시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랑도 스스로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게, 나를 낮추면 저절로 높아지는데 지가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내려서 막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무시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아까 이거 귀마가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은 입 닥쳐.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예? 여러분, 말문을 막는 사람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경마장에 말이 싫어하는 거 3가지 알려드릴게요. 말문을 막으면 말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말꼬리 잡으면 말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더듬으면 말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좀 막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당신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도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회도 주고 그래서 말문을 막는 사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옛날에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오비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비 모임 끊어버렸어요. 거기 나가면 과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이야기를 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꼰대입니다. 꼰대는 입력은 고장나는데 출력이 살아있는 사람. 옛날 이야기 조금만 하시고 미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꼰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가방형 사고를 합니다. 가방하고 보자기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가방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너 나한테 맞춰야 돼.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사유하는 게 가방형 꼰대입니다. 근데 리더는 보자기형 사고를 합니다. 타자 중심으로 덮어 씌워주고 감싸 안아주고 플렉서블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꼰대처럼 과거에 젖어가지고 자기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리더처럼 보자기로 상대방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런 사람을 끈기 있게 만나고 꼰대는 끊어버리세요. 자, 일곱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 하루하루 했던 일을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상이 그냥 한탄이에요. 한탄. 걱정거리가 많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을 못하고 그런데요 뭔가 작은 일에도 새로운 걸 보고 뭐 도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면서 일상을 감탄사로 사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틀에 박힌 생활하면서 언어가 그냥 한탄, 걱정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 왜 읽어? 이 사람 이름이 왜 읽어예요?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거나. 그런데 책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은 거울입니다. 거울.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니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삶이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안 읽으면 반성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적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책인데 그걸 안 읽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요 지성의 폐활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위기에 직면해도 조급해하지 않는데 책을 안 읽은 사람, 머리가 빈 사람은요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급해하느냐 느긋해하게 생각합니다. 지성의 폐활량이 높은 사람은요 문제가 복잡해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지적 인내심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책을 안 읽고 폐활량이 작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풀지 못하게 막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안 읽는 사람 책 잡히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꼬투리. 이 사람 만나면 꼬투리만 잡아요. 장점을 지적할 시간도 없는데 너는 뭐가 잘못이고 여러분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그 분야의 장점을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단점은 이미 뇌 시냅시스가 끊겨가지고요 장점으로 될 가능성이 없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그 사람이 못하는 거 꼬투리 잡아서 따지지 말고 단점 지적하지 마시고 리더는 강점 개발 코치여야 됩니다. 그 친구가 잘하는 것에 박수 쳐주고 그 친구가 못하는 단점은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상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점을 지적하고 꼬투리 잡는 사람 끊어버리세요. 자, 마지막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름은 저버림입니다. 저버림.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제가 예전에 뭔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정말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 친구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뭔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딱 경지에 올라가는 순간 입 싹 닫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미덕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지식인사이드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저 카메라 저거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메모한 종이 이런 거 다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저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사람은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매사에 감사하면 이 삶이 행복해지는데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전문성은요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남은 인생 동안 내 덕을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상 10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이 10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역시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가지에 비춰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제와 다르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가급적 이 10가지가 안 되게 노력하고 그리고 이 10가지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세요. 그런 사람을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3가지.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거꾸로 뒤집으면 너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첫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1년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안 바뀌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자주 가는 곳.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세요? 사무실 가시죠? 저녁 때 어디 가세요? 집에 가죠? 집에 갔다 사무실 갔다, 사무실 갔다 집에 갔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 마세요. 내일 회사 가지 말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를 가봐야 사람이 바뀐다는 것. 세 번째, 전공책도 안 읽잖아요. 요즘에 책을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전공책만 읽으니까 전문가가 됐잖아요. 전문가의 정의.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인간.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자, 이런 3가지가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요, 저 친구가 참 불쌍하구나, 측은지심을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하라 사막 갔다 와서 책을 썼거든요.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재수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왜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 이런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새끼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차단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주변에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하고 자꾸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싸워봐야 인생이 낭비되고 감정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소통, 단절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 사회적 거리는 두더라도 책 읽을 거리는 좁혀주자. 그래서 거리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인류학자 에드워드 윌이 4가지 거리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친밀한 사이의 거리예요. 친밀한 사이의 거리는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약 15cm에서 45cm 거리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들이 같은 침대에서 자잖아요. 볼 것 안 볼 것 다 보는 거리가 바로 친밀한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가까이 15cm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긴장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는 일단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두 번째, 에드워드 홀이 생각한 두 번째 거리는요, 개인적 거리입니다. 자, 이 개인적 거리는 거리로 따지면 46cm에서 약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이에서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거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친한 친구 사이, 이런 게 바로 이제 개인적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에드워드 홀이 지적한 거리는요, 사회적 거리예요.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약 3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친하지 않지만 그냥 만나는 사이, 이 정도의 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거리가 있어요. 퍼블릭. 서로 오디션 보는 거리. 이제 대중 강연할 때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하고 청중이 저 앉아서 듣잖아요. 청중과 이 강사의 거리가 바로 퍼블릭, 공적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4가지 거리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공적 거리인지, 사회적 거리인지, 개인적 거리인지, 친밀한 사이의 거리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한테 청첩장이 왔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 이 사람 어디서 만났는지. 그 사람하고 나는 공적 거리인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개인적 거리로 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대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한 2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누구한테 청첩장을 보내야 될까? 제가 보기에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요 정도면 청첩장을 보내도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인생의 최대의 지금 화두는 책 100권째 출판할 때 딱 100명만 초대할 건데, 과연 그 100명 안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근데 누구한테 보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보내면 또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하고 그 사람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평상시에 잘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파티를 할 때 여기에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희비가, 쌍곡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가장 행복한 인간관계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을 전경으로 드러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하얀 안개꽃에다가 빨간 장미꽃을 꼽아서 선물해주면 장미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안개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미꽃이 지가 잘 나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아름다워 보입니까? 안개꽃 덕분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장미꽃은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느냐면 안개꽃한테 머리 숙여
숙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로는 장미꽃이 내가 배경이 되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네가 전경이 되라. 그래서 빨간 장미꽃 배경에다가 가운데 하얀 안개꽃을 꽂아서 이런 식으로 전경이 돋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준 수많은 배경 덕분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가끔씩 내가 배경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편리함, 단순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복잡하고 힘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득만 보지 마시고 적자 생존이라고 있어요.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 조금 적자를 봐야 그 인간관계가 조금 유지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계속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끊어버리세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손해를 보고 자세를 낮추고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항상 겸손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